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여성 애청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돈이나 가족, 그것도 아니면 본인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은 얻기도 힘들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정말 많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된 이득은 결국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죄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며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죠. 결과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위해 죄를 저질렀다면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 사연 많이 궁금하실 테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살이 되던 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외국에서 살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 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께서는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참하게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들은 벌레가 나오는 반자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 분은 끝까지 사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일용직 일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다시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 3년이 지났을 때쯤 두 분은 힘든 상황에서도 사업 자금을 모으셨고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시장을 노려보기로 하셨죠. 당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애들까지 데리고 무작정 해외에 가서 살겠다는 거야? 지유는 고등학생이라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지아는 이제 10살이야. 대책도 없이 애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살겠다고 그래? 당신 나 사업병 걸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나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 너무 미안하지만 도저히 포기가 안 되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내 뜻 따라주면 안 될까? 아니 왜 꼭 사업이어야 해? 그냥 남들처럼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해 남들처럼 직장인으로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이번에 해외 가서도 쫄딱 망하면 우리 진짜 거리에 나앉아야 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할게. 아버지는 반대하시는 엄마 앞에 두 손 모아 싹싹 비셨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두 분이 소리 높여 싸우는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시 집이 워낙 좁아서 어디 숨어 싸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언니는 바로 앞에서 부모님의 싸움을 매일같이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평소 부모님께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원망하거나 저와 언니 앞에서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모님의 싸움이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죠. 그날 엄마께서는 아버지의 부탁에 며칠 내내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엄마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들어주시기로 하셨는지 저와 언니를 앉혀놓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지유야, 지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에 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해외에서 해야 하는 일이래. 엄마, 결국 아버지 사업 도와주기로 한 거야?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하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니? 나중에 못해서 한이 남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지유지아는 해외에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께서는 혹시라도 저와 언니가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싫을까 봐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한창 철이 없을 때라 해외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그저 좋았죠. 마찬가지로 언니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 친구 가족분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아버지가 선택하신 곳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최소 사업 자금만 들고 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 했죠. 그 나라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서 밥 한 끼 편하게 먹기가 힘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린 마음에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린 마음의 아버지에게 대놓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죠.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면 안 돼? 사람들이랑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진짜 맛없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어서 나 배고파 죽겠어. 이 애비가 미안하다. 그런데 지아야, 아버지는 여기에서 일을 꼭 해야 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착한 지아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아, 싫어. 나 여기 싫다고. 이 나라에는 친구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저의 말에 아버지는 정말 난감해하셨어요.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다가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저를 달래주셨죠.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 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한동안 밥도 못 먹고 힘드니까 자꾸만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들은 그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이주한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밤낮 없이 사업에 매달리셨죠. 당신 오늘도 공장에서 밤새고 들어온 거야? 일도 없다면서 공장에서 대체 뭘 하다 온 거야? 나이도 있는데 쓰러지면 어쩌려고. 부품 개발도 하고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느라고. 밤을 새긴 했어도 쓰러질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당신도 이쯤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게 어때? 애들도 이 나라 싫다는 이야기를 매일 하고 나도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내가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게 낫지. 당신 마음 알아. 못난 나 얼마나 이해해주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포기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 1년만, 아니 그게 힘들면 6개월만이라도 더 기다려주라. 잠기가 밝은 저는 그날 현관문 소리를 듣고 나서 잠에서 깼고 아버지와 엄마가 나누시는 모든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도저히 포기를 모르는 아버지의 말씀에 연신 한숨만 쉬셨죠.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집이나 아버지 친구분 집이나 사업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은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너무 원하시고 한국에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한번 믿어보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기회라는 게 한 번씩 찾아오게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매달리다 보니 결국 그 나라에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분이 새로 개발한 부품을 시장에 내놓은 후 조금씩 조금씩 판매가 진행되더니 입소문이 났는지 대량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투자 제안까지 받게 되었죠. 그로 인해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이 같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만큼은 이름만 대면 알 만큼 유명해졌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유명 중소기업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아버지의 회사는 그 나라 방송에서도 제의를 받아 출연을 하게 되었고 투자를 받게 되면서 공장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두 분이 개발한 부품들은 우리나라에 역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계속 수출이 진행되고 있죠. 그로 인해 저희 가족들은 그 나라에 이주한 지 2년 만에 부촌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아버지가 성공하고 난 후 이사 가게 될 집을 실물로 보시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죠. 아이고, 애들도 보는데 엄마가 되어서 눈물이나 쏟고 창피해 죽겠다. 이 좋은 날 울면 어떡해? 너무 좋으니까 울지. 내가 평생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당신이 사업한다고 하는 바람에 고생한 날들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래. 지유 엄마, 그동안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제 나도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는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돈도 펑펑 쓰면서 살아. 당신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다 누리면서 살아. 당신 그 약속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나 진짜 앞으로 돈 펑펑 쓰면서 살 거야. 그리고 우리 지유랑 지야 원하는 것도 다 시켜줄 거야. 엄마의 말씀에 저희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너무 좋아 저절로 눈물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안쓰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다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언니는 부촌에 살며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죠. 심지어 집에 가정부가 있었고 저는 개인 과외를 받으면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가난을 겪고 난 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게 되니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보다 7살 많은 언니는 부모님에게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저 한국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한국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유야, 부모 형제 다 이 나라에 있는데 혼자 가서 뭘 어떻게 살겠다고 그래. 그냥 가족들이랑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엄마 너 혼자 보내면 불안해서 잘못 지낼 것 같아. 그래, 지유야. 그냥 여기서 가족들이랑 잘 지내자. 이미 이 나라에 자리를 잡아서 엄마 아버지가 따라갈 수도 없잖니. 아버지가 뭐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라. 응? 왜들 그러세요? 저 어린애 아니잖아요. 혼자 한국에 가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자주 드리고 종종 놀러 올게요. 언니는 결국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에 따라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저도 성인이 된 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한국에 위치한 유명 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이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까지 한국에 들어간다 하니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그래도 언니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반대 없이 보내주셨어요. 대신 언니 집에서 살면서 대학교에 다니라는 조건이 있었죠. 애초에 저는 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고 저는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독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좋았지만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왔으니 이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언니는 책임감 때문인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이, 언니, 나도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 자취방 얻어서 혼자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 그냥 언니랑 같이 살아. 그래야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부모님도 걱정을 안 하지. 아, 나 진짜 독립하고 싶어서 그래.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월급도 받고 있잖아. 혼자 사는 것에는 문제 없어. 언니가 정 불안하다면 이 동네 주변으로 집 얻을게. 아이,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게 허락해주라. 독립은 안 돼. 나랑 같은 방 쓰며 지내는 게 불편한 거면 차라리 투룸 얻어서 이사 가자. 방 따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언니랑 지내면서 월급 차곡차곡 모아. 언니가 독립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는 결국 자취의 꿈을 접어야 했죠. 아무래도 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부모님께서 다른 나라에 계시다 보니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언니는 재작년에 형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저를 옆에 끼고 살려고 했죠. 사실 저는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야 독립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구나 했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자꾸 결혼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 같이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살아야겠다는 언니의 의지에 착한 형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을 텐데도 저에게 함께 살자고 권하더라고요. 아, 아니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신혼부부랑 한 집에서 살아. 이 세상에 결혼하면서 동생이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형부, 언니 말 듣고 억지로 저랑 같이 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네 형부랑 이야기 끝냈으니까 너 혼자 살겠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집에 들어와. 저는 두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서 살아야 했었지요. 그러나 언니와 형부는 돌아가면서 저를 설득하고자 했고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언니네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언니와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형부까지 있으니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막상 살아보니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부와 엄청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든든해서 좋았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서 저는 어느덧 33살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5년 동안 만나온 예비신랑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신랑은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큰 기업에서 차량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예비신랑과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생각보다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예비신랑과는 취미도 비슷했고 마음이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두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결심을 할 수 있었죠. 예비신랑은 제가 프로포즈 승낙을 하자마자 외국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기 전에 저희 언니와 형부에게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이름이 이재훈이라고 했나? 내가 한 식구가 될 건데 내가 이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아, 그럼요. 편하게 이서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그래. 앞으로 그렇게 부를게. 그나저나 이서방은 술은 좀 하나? 오늘 나랑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지? 아이, 그럼요. 저 술 잘 먹습니다. 형부는 예비신랑이 집에 오자 마치 본인 딸을 시집 보내는 것 마냥 외국에 계신 아버지 대신 직접 술도 먹여보고 대화도 나눠보며 꼼꼼하게 신랑감을 봐주었죠. 워낙 형부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비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다며 반대를 하지 않을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니와 형부는 다행히 예비 신랑을 좋게 보는 듯 했어요. 언니,
형부, 오늘 재윤 씨 어땠어? 당연히 결혼 허락하는 거지? 나랑 재윤 씨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한다. 우리만 허락한다고 되니? 엄마랑 아버지까지 만나 뵙고 허락받아야지. 아직 한 단계 남아있는 거니까 괜히 앞서 나가지 마. 아버지 마음 쉽게 안 열리는 거 알지? 아마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까다롭게 보실 거다. 언니는 왜 또 겁을 주고 그래? 엄마 아버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바로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사람 같기는 하더라. 아니, 뭐 사람을 한번 보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봤을 때 말도 예쁘게 하고 술버릇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사람 같아. 그렇게 저는 무사히 언니와 형부에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을 뵈러 외국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예비 시댁에 들러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던 날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 예비 신랑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저를 위해서 집 앞까지 데리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댁으로 이동을 하던 도중 문자가 하나 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비 신랑은 그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니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예비 신랑에게 꼬치꼬치 캐묻게 되었죠. 재윤 씨, 갑자기 왜 그래? 대체 무슨 문자가 왔길래 얼굴이 새하얘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회사 선배한테 온 문자인데 아무래도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재훈 씨, 혹시 회사에서 큰 사고라도 친 거야? 그게 아니면 회사 선배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 저녁까지 회사에 넘기기로 한 자료가 있었는데 깜빡하고 안 보냈거든. 그래서 말이야, 지아야, 아무래도 나 회사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인사보다는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얼른 다녀와. 나는 시댁에 먼저 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있을게. 혼자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하철역에 데려다 줄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고 다음에 날짜 다시 잡자.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 놓을게. 아니야. 어머니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이것저것 만들고 계신다며. 그리고 거의 다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혼자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재은 씨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회사 다녀와. 예비 신랑은 혼자 예비 시댁에 방문하겠다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죠. 본인도 없는데 혼자 가서 뻘쭘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날짜를 다시 잡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돌아가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신 시어머니께서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다며 그냥 인사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예비 신랑은 저에게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한 후 예비 시댁 앞에 데려다주고 갔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씩씩하게 예비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잠깐 전화로 인사드렸는데 저 기억하시죠? 앞으로 어머니 며느리가 될 유지아라고 합니다. 아이고, 싹싹하기도 해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 재훈이가 안 보이네. 원래는 집 마당까지 들어와 주차를 하는데 오늘은 공터에 주차하려나? 그게 아니라 재훈 씨요, 급하게 회사에 들어갔어요. 오는 길에 회사 선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인사 왔는데 어머니 괜찮으시죠? 아이고,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지아가 이 집에 처음 왔으니 불편할까 봐 내가 걱정이지. 그럼 일단 집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자. 사실 예비 신랑 앞에서는 혼자 인사드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예비 시댁에 찾아갔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안 좋은 말씀을 하시거나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서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면서 예비 시댁에 찾아가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가셨죠. 이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차를 내주시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식사 준비가 덜 되었다고 일단 차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예비 시어머니는 차 한잔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통화할 때 들어보니까 재은이랑 5년에 만났다고 하던데 맞지? 우리 아들한테 5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엄청 놀라더라. 네, 어머니. 아무래도 저랑 재은 씨가 성격도 잘 맞고 비슷한 게 많아서 잘 통하는 것인지 벌써 5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서로 잘 맞는다니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얼핏 재은이한테 사돈 되실 분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나라에서 살다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혼자 한국 와서 적응하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네. 옆에 부모님이 버티고 있는 것과 혼자 사는 것은 천지 차이일 텐데. 사실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어서 한국에 온 후로는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신혼집에서 같이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큰 고생하지 않고 한국에 금방 적응해서 스트레스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언니와 형부 신혼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말씀 없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셨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안방에서 전화 좀 받고 오겠다며 들어가셨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약 5분 정도 통화를 하신 후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유, 미안해, 지아야. 많이 기다렸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인데 원체 말이 많아야지.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통화가 길어질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친구들이랑 전화 한번 하면 꽤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아이고, 시간을 보니 벌써 식사할 때가 훌쩍 지났네. 어머, 배 많이 고프지? 내가 들어가서 식사 준비 금방 할 테니까 지아 너는 다락방에도 올라가 보고 집 구경 좀 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집 구경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들어가서 식사 준비하는 거 도울게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가 어떻게 부려먹어. 게다가 나는 우리 귀한 며느리 손에 물 묻힐 생각 없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그냥 제가 옆에서 자잘한 일이라도 도울게요. 괜찮아. 그리고 나는 내 살림 누가 건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지아 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 구경 좀 하고 있어. 참고로 다락방에 재윤이 어렸을 때 사진 있으니까 심심하면 그거 꺼내서 봐도 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부엌을 나와 여기저기 집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마당에 나가보기도 하고 1층에 있던 방들 문을 한 번씩 열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2층에도 올라가서 예비 신랑 방을 살펴본 후 다락방에도 들어가 봤죠. 사실 저는 다락방이 엄청 궁금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집 구경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락방이 아늑하고 좋다며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다락방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넓고 좋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어렸을 적에 다락방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락방에 들어가 방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조그맣게 있는 책장을 보니 예비 신랑 앨범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예비 신랑 앨범을 봐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예비 신랑 사진을 보는 걸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락방 문이 확 닫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락방에 있던 창문이 열려 있어 바람 때문에 문이 닫혔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거의 곧바로 문고리가 흔들렸죠. 아무래도 누군가 밖에서 쇠사슬 같은 것들로 다락방 문을 억지로 걸어 잠그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급함에 앨범을 던져두고 문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 억지로 열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밖은 이미 쇠사슬로 문이 잠겨 있는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무서워져서 다락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저는 약 5분 정도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는데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밖에 누구 있어요? 갑자기 문을 왜 잠그시는 건데요? 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가두세요? 저 이런 장난 정말 싫어하니까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이 참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라. 네가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온 집안이 울려 머리가 아파 죽겠어. 조금 있다가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잠깐 가둔 거니까 아이 너 딱 1시간만 거기서 조용히 놀고 있어.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두시는 건데요? 집에 손님들 오는데 제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냐고요. 손님들 오면 네가 예비 며느리라는 걸 알려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을 건데 네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은 소리가 나오겠냐? 나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창피해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손님들이 오셔서 신경 쓰이는 거면 그냥 저한테 가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 문만 열어주시면 제가 그냥 조용히 집에 돌아갈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곧 있으면 재은이 집에 들어올 텐데 너 밥도 안 먹이고 보냈다고 하면 내 아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 방에 딱 1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1시간 후에 열어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 대신 소리 조금이라도 내면 평생 안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애절한 부탁을 싹 무시한 채 그냥 내려가 버렸죠. 결국 저는 아무 소득도 없이 다락방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신고라도 해보려고 급히 주머니를 뒤적거려 핸드폰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비시댁에 들어오면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았더라고요. 당시 제 가방은 1층에 놓아둔 상황이라 어디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약 10분 정도 다락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싶어 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집안이 조용해서 그런가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조금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집에 도착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고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시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죠. 재훈 씨, 밖에 혹시 당신이야? 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나를 다락방에 가둬놨는데 아무래도 문을 묶어놓은 것 같아.
내 목소리 들리면 빨리 문 좀 열어줘. 제발 나 좀 꺼내줘. 나 무서워. 저는 다락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예비신랑에게 알리기 위해 문고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애타는 제 마음에도 예비신랑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문고리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예비시댁은 또다시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예비신랑이 제 목소리를 들었다면 확인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비신랑은 오지도 않았는데 헛소리를 들은 건가 하는 착각까지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1시간 후에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무작정 그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정신없이 흔들어댔죠. 그러다 보면 문은 열리지 않더라도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릴 테니 예비 시어머니가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쫓아올라와 내보내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방법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열린 창문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조금은 있었죠. 그러나 저의 애절함을 하늘도 알고 도와주는 것인지 누군가 쫓아오지 않아도 금방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문고리를 흔들며 힘으로 열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다락방 안에 있던 아령 같은 운동기구로 문고리를 계속 쳐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무언가 바닥에 덜컥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 문을 열어보았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조그마한 쇠사슬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문이 열릴 수 있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쇠사슬을 연결하고 있던 자물쇠가 낡은 탓에 잠금 장치가 헐거워졌던 것 같았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안에서 힘을 쥐어 미친 듯이 흔들어대니까 낡은 자물쇠가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다락방의 문은 열리게 되었고 저는 밖으로 나와 2층 계단에서 1층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손님들이 온다더니 계단 사이로 1층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틈에 몰래 빠져나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쯤 집 안에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1층에 내려가다 말고 주저앉아 계단 사이로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과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저에게 중요한 손님들이 온다고 했었는데 예비 시댁에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병원 직원으로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이동식 침대를 끌고 집 안에 들어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지시에 따라 안방 쪽으로 들어갔어요. 게다가 침대가 안방 쪽으로 들어갈 때 살짝 살펴보니까 의식이 없는 제 또래의 여자 한 명이 누워있더라고요. 이 사람 안방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호흡기랑 상태 체크하는 기계들도 설치까지 해주시고 가는 거 맞죠? 우린 할 줄 모르니까 제대로 설치해주고 가세요. 일단 의식도 없는 환자를 무작정 내보낼 수가 없어서 이동식 의료기계들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병원비 많이 밀려있는 거 아시죠? 그거 빨리 내지 않으시면 고소까지 진행되니까 얼른 처리해 주세요. 병원비 조만간 준다고요. 누가 떼어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밀렸다고 해도 그렇지? 의식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퇴원 조치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되면 병원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전화로 통보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문자며 전화까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환자분 옮겨드렸으니 병원비나 빨리 정산하세요.
병원 직원들은 두 사람의 태도에 잔뜩 성질을 내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병원 직원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병원에서 쫓겨난 거야? 내가 네 전화 받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마터면 일이 완전히 꼬일 뻔했잖아. 나도 아까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 아무리 병원비로 안 냈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의식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퇴원시켜. 그 병원 못 쓰겠네 정말. 그나저나 네 와이프 앞으로 어쩔 거냐? 아까 보니까 당장 고소라도 할 기세이던데. 너 병원비 낼 돈 한 푼도 없잖아. 병원비는 결혼하면 금방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들어보니까 예비 장인어른이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 나라에선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돈 뜯어내면 되니까 우리 몇 달만 버티자.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듣고 너무 기가 막혔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모자는 이미 저희 집의 경제력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듯 했어요. 게다가 예비 신랑은 이미 결혼한 여자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두 사람의 계획을 알고 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잡고 이게 무슨 짓이냐 따져먹고 싶었는데 도저히 다리가 덜덜 떨려서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본인은 일단 갈 테니까 방에 있는 여자를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락방에 갇혀있는 저는 30분 후에 풀어주고 오해하지 않게 잘 달래서 보내라고 했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머리채를 잡더라도 따로 알아보고 증거를 모은 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다락방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그때쯤 예비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왔죠.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쇠사슬을 보게 되었는지 급히 문을 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도망을 가지 않고 쭈그려 앉아 있으니까 안심을 했는지 예비 신랑 말대로 급히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아무런 죄 없는 저를 방에 가두세요? 저 이 일 그냥 못 넘어가요? 당장 파혼하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미안하다, 지아야. 그런데 진짜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내 어쩔 수가 없었어. 네가 아직 결혼 전인데 손님들끼리 부딪히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좀 급한 마음에 그런 거야.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손님들이랑 부딪히면 뭐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까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 왔다며 무시도 하셨잖아요. 저는 무조건 파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야, 지아야. 아까 내가 뱉은 말은 그냥 급한 마음에 나온 거야. 나는 절대 네 부모님 가난한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두 손 모아 싹싹 빌면서 예비 신랑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나중에 본인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다고 하면서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일단은 받아주는 척을 하면서 예비시댁을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따로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고 막막했죠. 게다가 당시 예비 신랑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증거물을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와이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이니 뒤쫓아 다닐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런 일을 뒤에서 알아봐주는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람난 남편 뒤를 알아볼 때 이용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따로 소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장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의뢰를 하고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업체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의뢰하신 내용 알아보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훈 씨는 결혼한 사람이 맞습니다. 게다가 알아보니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들도 한 명 있더라고요. 저, 정말로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아들도 있다고요? 그럼, 그럼 그 여자는 왜 의식불명이 된 거죠? 아유, 이재훈 씨 아내는 식구들끼리 놀러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알아보니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 쪽을 다친 것 같더라고요. 2년이 넘도록 병원에 누워 있었고 병원비가 6개월 이상 미납이 되어서 강제 퇴원을 당한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비가 많이 밀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관련 증거물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증거물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훈 씨는 대기업 차량 디자이너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차량 정비사로 있고, 그것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를 부담할 돈이 없었던 듯 싶고요. 저는 업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어쩐지 연애를 할 때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금씩 돈을 빌려가더니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저에게 모든 자료들을 넘겨주었고 저는 곧장 그 자료들을 들고 예비시댁에 찾아가 두 사람 앞에서 아주 난리를 치게 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잘못했다 밀었어요. 예비신랑 말을 들어보니 우연히 동호회에 참석했다가 회원 중 한 명에게 저희 집이 해외에서 부자라는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된 모양이었죠. 그래서 예비신랑은 일부러 저에게 접근을 해왔다고 했어요. 상황을 보니 저를 만났을 당시 예비신랑은 동호회 참석 첫날이었고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예비신랑이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았죠. 저 또한 다들 예비신랑을 미혼으로 받아들이니 그런가 보다 했고요. 예비신랑은 동호회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바람을 피우며 돈을 몇 푼 뜯어내고 말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랑 만나던 와중에 그 여자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저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댔어요.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지만 알아보니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선견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여자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보호자로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여자 간병을 하게 되었고 돈 때문에 저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예비 신랑이 처음에는 와이프인 그 여자를 버리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치료비를 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니 병원에서는 집과 일하는 곳까지 쫓아와 병원비 청구를 하며 기한 내에 집을 내지 않으면 고소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억지로 퇴원을 시켜서 급한 대로 예비시댁에 데리고 오게 되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저에게 잘못했다 싹싹 빌었어요. 지아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돈이 급하다 보니까 애타는 마음에 이런 짓을 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래, 지아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잖니. 제발 우리 두 사람 불쌍하게 여겨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이 일 그냥 못 넘어갑니다. 고소할 거고 위자료까지 싹 다 뜯어낼 테니까 각오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언니와 형부에게도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죠.
그리고 예비 신랑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나서 노발대발 하시며 당장 한국에 들어와 머리채를 잡겠다 난리를 치셨지만 언니와 형부가 이미 고소 절차 진행 중이니 걱정 말라며 안심을 시켜드렸죠. 그래도 다행히 저는 예비 신랑에게 빌려줬던 돈에 대한 내역이 대부분 남아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파혼도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한 번 더 저를 찾아와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모두 받아냈죠. 솔직히 아직 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마음 같아서는 더 뜯어내고 싶지만 그래도 저를 속인 그들에게 제대로 한번 먹여준 것 같아 속이 시원하네요. 친하게 지낸 동호회 회원 한 명에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은 끝까지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이전 예비 신랑 명의로 되어 있던 그의 어머니 집까지 경매로 넘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힘들게 살며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사연을 끝으로 이 일은 잊고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좋은 일 계속 생각해봤자 기분도 좋지 않고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지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달에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